세 명의 친구들은 깊은 싱크홀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완벽한 준비를 했고 숙련된 다이버였기 때문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빙의 종착지는 결국 비극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 중 단 한 명만이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동굴에서 유명을 달리하였는데 이 사건의 굉장히 의문인 점은 다이버들의 사망 원인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 플로리다 중부 서부의 한 숲에 위치한 이글스 네스트 싱크홀에 3명이 모였습니다. 당시 모였던 친구들의 이름은 저스틴 블레이클리, 그리고 크리스 리튼마이어와 패트릭 피콕이었습니다. 이 3명은 우거진 숲속에 위치한 싱크홀을 탐험하기 위해 잠수했습니다. 나무가 울창한 숲 가운데 아지트처럼 위치한 싱크홀이었다 보니 그들은 직감적으로 그 싱크홀에 대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친구는 싱크홀 및 수중 동굴 입구에 도달하기 위해 15m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글스 네스트 동굴은 약 1.6km로 길게 뻗은 모양이었으며 깊이로는 무려 90m가 넘는 깊이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굴 7위에 오른 동굴이었습니다. 위험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동굴이었기 때문에 동굴 입구 곳곳에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다이빙을 즐기러 오는 다이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동굴이었는지 저승사자가 그려진 표지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숲속에 숨겨져 있었던 이글스 네스트 싱크홀은 풀케이브 다이빙 자격과 트라이믹스 다이빙 자격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고급 다이빙 장소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리튼마이어와 피콕은 혹시나 생길 사고에 대비해 산소 탱크에 산소를 채워주는 예비용 다이빙 산소 실린더를 싱크홀 내부에 배치했습니다. 싱크홀 동굴 벽을 따라 7m의 한 개, 21m의 한 개, 마지막으로 35m 부근에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다이빙 전 꽤 완벽하고 안전하게 준비할 정도로 이 싱크홀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억으로 가득 찼어야 할 수중 탐험은 곧 비극이 될 것입니다. 싱크홀 아래에는 3개의 터널이 존재했고 최소 50개가 넘는 작고 큰 공간이 있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은 잠수하기 시작했고 3개의 터널 중에 오른쪽에 위치한 업스트림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첫 번째 공간인 랜디의 방에 도착했고 곧바로 이글스 네스트 싱크홀의 가장 큰 공간인 슈퍼룸에 도착했습니다. 이 공간의 크기는 무려 항공기 경납고 수준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이버 3명은 슈퍼룸을 구경한 뒤 다시 싱크홀 중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리튼마이어와 피콕은 이보다 더 큰 도전을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다운스트림 터널을 도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운스트림 터널은 업스트림 터널보다 더 위험한 동굴이었습니다. 다운스트림 끝부분에는 꿈의 방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싱크홀 입구에서부터 약 1200m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피트라는 길고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만 꿈의 방으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피트는 비좁은 통로를 밑으로 내려가야 통과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경로임은 확실했습니다. 리튼마이어와 피콕은 다운스트림 터널로 출발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이었던 블레이클리는 3명의 다이버 중 가장 경험이 부족한 다이버였습니다. 그는 이 동굴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터널로 가지 않고 중앙 싱크홀 부근에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오후 3시까지 싱크홀 중앙 입구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콕과 리튼마이어는 다이빙 장비를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CCR이라는 폐쇄형 제호흡기를 사용하였는데 이 장비는 수중에 내뱉는 공기를 이산화탄소만 제거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비였습니다. 산소를 재사용함으로써 오래 잠수하기도 용이했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마시게 되어 호흡을 상당히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결국 2명의 다이버는 미지의 공간을 탐험하기 위해 다운스트림 터널을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경 싱크홀 근처에 남아있던 블레이클리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약속 장소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였던 싱크홀 입구에 피콕과 리튼마이어 그 누구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이클리는 수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며 그 주변을 헤엄쳐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이클리는 몇 시간 동안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약속 시간에서 3시간이 지난 오후 6시쯤 블레이클리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에르난도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서 이 전화를 받았고 이 전화의 발신지가 어딘지 듣자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글스 네스트 동굴은 1981년부터 지금까지 최소 10명 이상의 다이버들의 목숨을 앗아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은 해가 지고 어둑해진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스틴 블레이클리가 홀로 구조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해군 베테랑이자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찰리 로버슨과 그의 지인이었던 다이버 존 버너트가 첫 번째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업스트림 터널부터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콕과 리튼마이어 그리고 블레이클리가
다이빙에 들어가기 전에 설치했었던 예비용 실린더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별다른 수확 없이 복귀했습니다. 그들이 복귀했을 때 시간은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5분이 지난 3시 45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테드 맥코이 다이버와 소방관 구급대원이었던 AJ 곤잘레스가 찰리 로버슨과 존 버노트가 수색하지 않았던 다운스트림 터널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리튼마이어와 피콕을 찾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리튼마이어와 피콕은 더 피트 입구 쪽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곧바로 맥코이와 곤잘레스는 45분 동안 현장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록한 후 수면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곧바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너무나도 이상했고 의문스러웠습니다. 피콕과 리튼마이어의 장비 중 결함이 있는 장비는 단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산소조차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장비는 그들 주변에서 모두 흩뿌려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물속에서 그들이 갑자기 장비를 벗었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리튼마이어의 헤드라이트 또한 발견되지 않았고 예비용 백업 라이트도 없었습니다. 이는 리튼마이어는 가시성이 떨어져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명은 정말 베테랑 다이버들이었고 장비 또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전에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입수했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서 다이빙 장비를 벗은 상태로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어째서 사망한 것인지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데이터 분석 결과 그들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그들은 다이빙을 시작한 지 43분 만에 더 피트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피트 입구를 통해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입구에서 그들은 약 6분 동안 쉬고 난 뒤 다시 시도했고 한 다이버만 통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다이버는 또다시 통로를 통과하지 못했고 성공했던 다이버는 입구로 돌아가 동료를 찾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다이버 중 한 명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장비를 벗어야 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다이빙 사고는 곧바로 전 세계에서 논란이 되었고 당국은 공식적으로 보고서에 사망한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함이 없는 전문 장비를 찾음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다이버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수중 동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이번 사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